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AI 거품론을 더 키우게 될지 아니면 말끔하게 잠재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보스팅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MD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날에 중요한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뒤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2% 정도 뛴 걸 보면은 또 투자자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파트너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프라이즈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분기 실적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난 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네.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서프라이즈로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 높은 상황에서 네. 실적은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서프라이즈로 느끼진 않을 것 같다. 네.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 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뭐 로드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블랙웰부터 파인만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마이클 버리 때문에 이제 GPU 감가상각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고 빅테크 기업들의 바램처럼 GPU를 한 5, 6년 정도 쓸 수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어떻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네. 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버전 이제 7이 나올 예. 텐데 과거 버전들은 보통 추론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모델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거를 내가 예를 들면은 루빈을 쓸 건지 뭐 그렇죠.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이 신제품이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오니까 네. 이거를 사지 않으면 내가 경쟁이 뒤처질까 하는 걱정은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감가상각 논란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붐을 이뤘을 때 인텔의 CPU가 감가상각 논란을 일으켰느냐. 왜냐면 그때도 CPU 칩은 1년 반마다 계속 칩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객사 입장에서의 선택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지금 현재는 한 칩을 2, 3년밖에 못 쓰는 네. 거 아니냐라는 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서로 이제 뭔가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런 말들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저는 좀 재편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 가운데 과반 정도가 AI 투자가 과열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AI 거품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요즘 진짜 매일 듣는 예.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AI의 펀더멘탈은 거품이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다만 시장의 과열은 분명히 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쳐다보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AI가 거품론이냐 펀더멘탈로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몇 가지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예. 가장 쉬운 건 우리 AI가 언제 붐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2023년도 5월쯤에 네. 챗GPT가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2년밖에 안 된 시장 과열이라고 벌써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쉬운 아, 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그 모든 기업들의 IT 스pen딩을 봤을 때 IT 스pen딩에 이들이 AI에 투자하는 금액, 클라우드 네. 서비스와 그다음에 모델에 투자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은 IT 스pen딩의 7에서 10%라고 얘기를 해요. 네. 크지 않습니다. IT 스pen딩 전체에 내가 10% 정도 증액을 하면서 내가 기업의 경쟁력에 투자한다. 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탑 200개 기업, 글로벌 탑 네. 2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합산을 해보면 이 금액과 네.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매년 투자하는 금액 2029년 기준으로 BCG에서는 5천억 불 투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4개 회사 플러스 알파로. 이 5천억 불이 감가상각이 이제 5년이라고 보면 1년 투자하는 금액이 1천억 불이고 이 1천억 불이 2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냐? 네. 따져보면 한 2%, 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위해서 2에서 3%의 영업이익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여력이 있다. 아. 이 세 가지 논거로 저는 아직 AI가 버블이라고 불리우긴 되게 어렵다. 펀더멘탈은 그렇다. 네. 하지만 말씀대로 시장에서는 과열은 있는 것 같다.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펀더멘털이 괜찮은 건 맞지만 뭐 주가 측면에서는 과열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버블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초기 단계도 있고 뭐 중간 단계 이제 뭐 터지기 직전의 단계가 있는데 뭐 초기랑 중간 정도 차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다시 말하지만 근거가 뭘까요? 버블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에비던스가 너무 안 보인다는 거죠. 다 지금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딱 하나의 에비던스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초기일 때는 경쟁을 고려하면서 과투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DC 투자를 음. 과투자할 수 있고 중복 투자할 수 있고 소버린 AI 등등으로 하면서 일부의 중복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중복이 정말로 과열의 양상이고 버블로 가고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챗GPT라고 하면 글로 세상을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오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촉각은 어떻게 할 거고 미각은 어떻게 할 거고 다 AI가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배워야 되는 요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시각장애인이 자막 방송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100% 느끼냐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이라는 것도 필요한 예. 거고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해서 AI가 고도화돼야 되는 투자들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캐파 투자만이 아니라 모델의 성장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는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계속 그냥 같은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예.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가장 큰 화두 모든 CEO들의 코멘트에 항상 제 1번은 AI를 어떻게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이고 그렇겠죠. 저희 BCG도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AI가 차지하는 컨설팅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을 대기업에 빌려줍니다. 사스 형태로 빌려주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이아스로 빌려주거든요. 네. 결국은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B2B 모델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1,000억 불 감가상각, 네. 1년 단위 5천억 불이라는 투자가 지금 충분히 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뉴스나 외신들을 보면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잠시 뒤면 이제 젠슨 황이 입을 또 열게 될 텐데 좀 이런 거품론을 잠재울만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젠슨왕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분기 실적 얘기를 하실 때마다 계속 이게 아직도 투자해야 될 거리가 많고 네. 발전해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 분기에도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감가상각론까지 나왔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발언에 염두를 하고 말을 하실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투자 논거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현재 그 시장에서의 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이 투자자들의 의심을 좀 떨굴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메모리 주도권을 좀 꽉 잡고 있는 상태인데 포스트 HBM으로 뭐 CXL, HB4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HBM과는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은 D램이 한 자리에서 적층을 해서 최대한의 GPU와의 이 밴드위스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CXL이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메모리들이 이게 가상으로 하나가 연결이 돼서 마치 자원 분산을 시킬 수 네. 있는 형태로 좀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개념이고 HBF. HBF는 플래시 메모리를 HBM처럼 쌓아 올려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HBF는 굉장히 좀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가 물론 GPU와 HBM 사이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부는
느린 연산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좀 더 덜 민감한 네.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플래시 메모리를 하이 밴드위스로 만들어서 네. 필요한 영역에 가성비로 꽂아 넣는다라고 하면은 전체 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D램과 HBM과 HBF가 적절한 역할의 균형을 하면서 가성비, 전성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굉장히 좋네요.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2% 넘게 뛰고 있고요. 자,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투자자들은 롱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 외 거래에서 1% 넘어서 2%까지 뛰고 있고요. 자, 3%까지 상승폭 확대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AI 병목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뭐 이런 뭐 포스트 HBM 등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HBM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먼저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이닉스는 계속 주도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네. 이게 시장의 선점 효과가 워낙 커요. 음. 반도체는 특히나 공정의 개발이 먼저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양산화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양산 안정성이라는 걸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선두주자가 놀지 않는 한 선두주자가 후위에게 뺏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도권은 계속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HBF도 조금 더 빠르게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 주도권은 계속 유지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굉장히 먼저 쌓아놨고 그 이후에 또 브로드컴과의 신뢰도 잘 쌓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협력 상대로 기술적인 논의를 나누고 그 퀄을 주기에 좀 편한 상대로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마진율,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계속 쭉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높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잘 제공해줬네요. 가이던스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3%가 아니라 4%, 4.5%까지 급등 중입니다. 자, 차례대로 좀 천천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나와준 상태거든요. 가이던스도 잘 제공해줬고 이번 실적에 대한 대표님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아직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푸다에 대한 종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링크라든가 등등을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체 불가결하고 AMD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해서 네. 결국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시장의 변곡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도 추론 중심의 시장으로 좀 넘어가야 할 텐데 그조차도 엔비디아는 이번에 뭐 CPX, 루빈 CPX를 만들어내면서 추론에서도 일부를 담당하려고 하고 등등 있어서 네. 엔비디아의 주도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더 잘 제공해 줬습니다. 예상치가 한 618억 달러 정도였는데 637억에서 663억 달러로 제시를 한 상태거든요. 4분기 가이던스요. 이 가이던스 올려 잡은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른 위협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일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신의 칩을 만드는 건데 이 칩도 구글 외에는 대부분은 트레이닝 칩보다는 추론 칩에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학습 중심의 조금 더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엔비디아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뭐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폭 자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때 4%까지 뛰다가 지금 EPS랑 매출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나서는 상승폭이 한 3%, 2%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방향성 자체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잡힌 만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만 좀 좋은 얘기들 나와주면은 이런 뭐 상승 흐름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에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분야나 혹시 기업이 유망해 보이시죠? 일단 엔비디아는 뭐 다들 너무 네. 잘 아시는 거니까 좀 제외를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네. 그 이유가 엔비디아의 힘을 빼고자 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 센터에 가장 최적화된 칩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전성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잘 아시는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한 브로드컴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벨이 그 세컨 벤더로서 이제 좀 쓰이고 있고 최근에 미디어텍이 이 시장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커스텀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에 이제 또 따라서 같이 따라오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디자인 하우스들은 칩을 개발하는 용역을 도와줬다고 하면 현재 디자인 하우스들은 고객사들을 위해서 턴키로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다 묶고 앞부분에 설계까지 도와주는 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TSMC에 붙어 있는 GUC와 R칩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성장한 업체들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일부를 포함해서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으니까 이게 AI에 따라서 편승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의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얘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나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아. 소프트웨어 쪽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뛰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EPS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와준 상태고 또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또 가이던스 쪽이죠. 매출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이제 637억에서 663억 달러로 제시되면서 이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점. 그리고 추가적인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도 지금 같이 실적 발표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경쟁사들이 그래도 뭐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는 뭐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엔비디아가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율 하락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경쟁사들이 쉐어를 높여야지 마진율이 하락이 일어날 텐데 네. 말씀처럼 AMD는 시장 점유율로 지금 한 5%도 차지를 못하고 있고 인텔은 아예 가우디를 살짝 포기해 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안이냐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텐스토렌트, 그로크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를 나중에 아성을 위협할 거고 그들이 들어오면 마진이 떨어질 거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추론에 집중하고 있는 칩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엔비디아의 마진이 떨어지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딱 하나 시장에서 충분한 수량의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율 하락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네. 그 또한도 그 엔비디아의 고민 중에 하나가 HBM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계속 서로의 공급 부족에 의해서 마진율 하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특집으로 김창욱 MD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